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은 저희 대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 달 정도 됐어요.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내놓았던 대환대출 플랫폼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취지는 굳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그냥 휴대전화로 손쉽게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시행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 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탈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인데 이제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이 정보 부족 때문에 갈아탈 수 있는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이 있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 그러니까 이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서 누구나 이렇게 그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앱으로다가 모아서 이렇게 보게 하면은 예.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융사들끼리도 경쟁이 붙어서 좀 더 저렴한 금리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경쟁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낮은 금리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효과, 즉 정보 교환을 통해 가지고 이런 효과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정부가 이런 걸 도입한 건 예. 저신용자 혹은 취약계층, 이게 네. 조금 더 이제 그동안 고금리로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이런 분들 좀 도와주겠다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입을 할 적에 이 예. 정보가 많이 교환될 수 있는 건 필요하죠. 예. 근데 중요한 취지로 정부에서 얘기했던 거는 지금 신용이 낮고 금리가 높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아주 크게 돕겠다라고 하는 예. 취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취지가 달성되는가에 대해서는 비록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만 예. 많은 비판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신용이 좀 낮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통계를 보니까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비율이 94.59%.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사례는 5%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많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 일반 그 가계대출의 경우에 저금리, 중금리, 고금리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1금융권에서는 금리가 낮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담보도 있어야 되고 신용 조건도 상당히 탄탄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게 힘든 사람들 우리가 2금융권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금리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3%, 4%가 1금융권 금리다 그러면은 2금융권으로 가면 10%가 훌쩍 넘으니까 예. 너무 이 격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이 중금리 시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이걸 하겠다라고 나서기도 했고 그걸 명분으로 이제 허가를 받기도 했죠. 예. 근데 실정을 보게 되면은 이 중금리 시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금리 차이가 워낙 크니까 지금 요번에 이 플랫폼을 도입한 중요한 계기는 사실은 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넘어오는 게 중요한 취지였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숫자처럼 95%에 가까운 대출이 예. 그리고 지금 그건 액수로 나왔을 때의 수치인데 건수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숫자가 1금융권 안에서 그냥 이동을 한 거지 예. 2금융권에서 1금융으로 이동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상은 좀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고신용자들이 어부지리로 예. 계속 이제 그 저금리의 혜택을 좀 보게 되는 거군요. 상대적인 저금리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대책이 나왔던 게 이제 저희가 계속 짚고 있습니다만 저신용자의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게 예.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정책을 또 내놓았던 건데 예. 사실 이게 그 저신용자의 이용이 좀 저조해서 그런지 대환대출 이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도 연체율은 또 계속 증가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아주 박하게 평가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예. 이건 뭐 그림의 떡이다. 이거 그림은 예쁘지만은 이걸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신용자가 누가 많이 있겠느냐. 그래서 아주 심하게 말하면 이건 잔재주에 불과하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연체율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렇게 금리 전환이 절박한 분들의 경우에는 예. DSR 신용 한도를 넘은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상환이 마땅치 않아 갖고 연체가 심한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건은 똑같습니다. 은행 예. 입장에서 보면은 옛날에 그 가계대출을 주던 조건을 똑같이 적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계대출은 순전히 서류 심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 보고서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받을 수도 없어요. 아예 신청조차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또 DSR을 넘은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 플랫폼을 눌러봐야
심지어 금리가 더 높은 상품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체가 발생한다든가 문제가 있는 대출도 전혀 이게 넘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심사에서 당연히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정보만 나눈다고 해서 중금리가 아니라 고금리와 그 저금리로 나눠져 있는 이 시장 격차가 저절로 해소되는 건 아니다. 이 시장의 격차가 그대로 존재하는 데서 이 플랫폼만 갖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혹부리 영감 생각나네요. 혹대로 갔다가 혹 하나 더 붙이고 오는. 이게 금리 낮추자고 갔는데 이게 더 높은 금리를 받게 되니 어려우신 분들은 얼마나 이게 또 상처가 되셨겠나. 그러니까 플랫폼에 기대를 하고 봤는데 더 높은 금리 상품이 뜨면은 물론 거기 보면은 신용한도라든가 조건이 나아진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금리가 높으니까 그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허탈한 마음으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너무 속이 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1금융권이 좀 대출 문턱을 낮춰주면 안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 소장님과 제가 대화를 했을 때 1금융권들의 그 성과급 잔치. 그러니까 다른 서민들은 고금리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은 어쨌든 이자로 수익을 많이 내니까 성과급 잔치를 벌였고 올해 1분기도 보니까 7조 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좀 거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금융권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저신용자에게는 문턱을 좀 낮춰주면 안 되나라는 단순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이 걷는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제조업하고는 다르게 은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력한 그 특권이거든요.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허가증이고 이걸 통해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볼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재량에 따라서 조정돼야 하는 수익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 수익이 나고 있으면은 이거는 마땅히 여러 조건을 감안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또 반대로 1금융권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건 금융기관이고 무너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엄격한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한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어느 선이 좀 적당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심사 기준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건 은행의 고충도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그 금리의 산정을 할 때까지 이게 그냥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어떤 통계라든가 그다음에 리스크의 산정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어떤 의사에 따라 가지고 금리 자체를 바꾸는 일은 쉽지가 않고 그건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그런 고충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에서 은행 쪽에서 하는 반론도 있어요. 상황이 안 좋았을 적에 은행들이 그 사회 전체적인 어떤 그 리스크나 이 파산을 감수해야 되는 건 은행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제 쿠션을 쌓아놔야 된다. 지금 수익이 날 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면 곤란하다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반론은 뭐냐면은 지금 은행들이 막 1금융권이 실제로 어떻게 무너지는 일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지난 우리가 20년간의 경험을 보면 위험할 때는 국가가 항상 돕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큰 힘을 가지긴 힘들지 않느냐. 그 수익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박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대환대출 플랫폼의 혜택에 대해서 조금 변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신용자들에게까지도 좀 고루 혜택이 가려면 정부와 은행권이 좀 손발이 맞아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을 좀 하나 넣어주면 좋겠습니까? 아까 제가 좀 심한 표현으로 이제 박하게 평가하는 분들이 이건 잔재주다라고 하면 박하게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 대안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용 불량자들을 위한 배드뱅크라 같은 거예요. 배드뱅크라고 하는 거는 일반 기업 세계에서는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악성 채무가 있거나 아주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채권이나 이 채무가 있으면은 이것만 전문적으로 다 관리하는 은행을 공동 출자를 통해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건데 기업들에 대해서 하는 걸 갖다가 저신용자들에 대해서 하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어떤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적에 그 대선 공약으로도 나온 바가 있었고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배드뱅크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역대 정부가 한 걸 보면은 거의 한 번씩들 했었어요. 저희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는 한 10조 원 정도의 그 어떤 그 자금을 마련을 해서 그 배드뱅크를 운영을 했었고
지금 있는 어떤 채무의 규모를 봤을 적에는 한 40조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근데 김대중 정부 때도 IMF 직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규모는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정보 교류 플랫폼 가지고 이 문제를 풀겠다는 건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좀 더 직접적이고 효과가 확실한 기존에 약속했었던 배드뱅크 부분을 실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대책들에 대한 대안이 나오고 있죠. 그 부분이 지금 그 소상공인들의 연체율도 늘고 있다고 해서요. 근데 예. 사실 지금은 신용이 괜찮더라도 이게 연체가 계속되면 신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나는 갚을 의지가 충분히 있고 열심히 일은 하는데 뭔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을 막아보고자 지금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걱정이거든요. 예. 말씀하신 그런 대책들이 좀 나온다면 예. 이런 연체율이 증가하는 부분이라든지 소상공인이나 좀 저신용자들을 위한 어떤 회생의 뭐랄까요? 좀 마중물이 예. 될 수 있을까요? 요 문제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되겠죠. 예. 이 가계 대출의 경우에는 그 발생하는 원인이 소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생계가 곤란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말씀하신 지금 중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기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이 배드뱅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림이 될 거고 예. 중소기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산업 섹터를 갖다가 좀 더 지원하기 위한 다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똑같이 연체율이 증가한다는 거는 금융 시스템에 안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동일한 그 통합적인 시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짚고 다음 주제 또 짚어보겠습니다. 기업 심리 지수 하느니 기업 경기 실사 지수 통계를 좀 발표했는데 이거 보면 이제 기업 심리 지수라는 게 이제 기업이 울고 웃느냐 요거 따지는 예.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대기업은 웃고 중소기업은 울었다라는 예. 말이 있습니다. 체감 경기가 좀 양극화됐다 이런 얘기일 걸까요? 예,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ESI라고 해서 경제 심리 지수라는 걸 총체적으로 뽑는데 네. 이게 두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는 기업 심리 지수가 있고 두 번째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어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업 심리 지수도 조금 올랐는데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이 경제 심리 지수는 지금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아직 100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100이 돼야 이 장기 평균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아직은 거기에 조금 못 미칩니다만은 좀 개선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불균등하게 나타나죠. 예. 그리고 기업 실사 지수 내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부분은 괜찮게 나오는데 중소기업이 지금 특히 힘들게 나타나요. 그 부분 수출 때문일까요? 수출과도 관계가 있죠. 예. 원칙적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조사를 해보면은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예. 인건비와 그 인력난 때문에 힘들다는 것도 하나 있는데 제일 많은 대답은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치 사슬이 바뀌고 막 산업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구조 변동 기간인데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그 큰 구조 변동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있고 자원도 있고 전략도 세워서 이걸 뚫고 나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변동기에 훨씬 더 취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 구조 변동의 타격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체감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대기업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굉장히 높은 그런 1등 상품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존에 중간재를 생산해서 수출을 하던 기업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여기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수출 타격이라고 하는 게 고스란히 이 기업 운영의 어려움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예. 불확실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앞이 그냥 안개 낀 것처럼 막막한 거잖아요. 예. 앞이 캄캄한 상황일 텐데 참 애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기업이 꼽은 애로사항 중에서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인건비가 예. 있었거든요. 인건비 상승 부담이 9.3%를 기록했는데 예. 지금 최저임금이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마감 기한도 넘기고 예. 만약에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예.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 더 힘들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어떤 중요한 특성과 관계가 있는데요. 예. 원론적으로 보자면은 그 최저임금이 오르는 게 분명히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론적으로 보면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그런데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임금 구조나 노동시장의 구조가 워낙 복잡하게 나눠져 있어서
최저임금이 올랐을 적에 그게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이걸로 굉장히 큰 수혜를 보는 그런 노동자분들도 있는데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노동자분들도 있고 노동시장 조건에 따라서. 예. 근데 지금 이 중소기업 부분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은 그게 고스란히 이제 사용자들한테 부담이 들어오고 사용자들은 그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던 인건비를 지급하기 힘든 조건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 상승의 충격이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효과가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을 최대한 완화하면서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든가, 그다음에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이 보완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지 최저임금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 말씀 주셨고, 앞서 이제 가치사슬이 변동하면서 이제 뭔가 산업 구조의 불확실성이 더 확대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어려운 시국이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산업 구조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개선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할 게 예. 지금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전 세계로 일반적이고 보편화됐어요. 예. 그 전까지 자유시장 얘기하던 나라도 산업 정책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 대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출 강자들이라든가 하이테크라든가 여기에 집중이 돼 있었고,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부분이라든가 서민경제 이 부분은 산업 정책의 시야로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중소기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가치사슬이 바뀌면서 어디로 수출해야 될지 어디하고 거래해야 될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의 산업 구조를 유기화시키고 산업 연관을 강화하면서 예. 이 중소기업들이 그 판로를 찾고 그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좀 맞춤형의 산업 정책의 방향을 좀 국내적인 방향으로 돌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국이지만 어쨌든 돌파구를 찾기는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